이 사람이 불륜 때문에 119 보내주세요. 수면제가 없어서 잠을 못 자요. 친구 한 명이 술을 많이 먹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엘리베이터 없어요. 39세 여성 소주 3병을 먹고 구토해요. 119를 불렀어요. 다 갔어요. 혁신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다 볼 수 있어야죠. 대통령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국민들 속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호남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응급실 수용 곤란 없습니까? 시범사업 잘 됐으니까? 아닐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보건의료정책 유튜브쇼 닥터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시간이 지연될 경우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의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며 적정 치료 기간으로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환자 전원 시 119 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시범사업 중에서 제일 현장이 반대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데도 안 받아주면 우선 수용 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지금 휴양철인데 강원도에 갔더니 호텔이 없어요. 방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데나 일단 가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 수용 병원입니다. 가면 뭐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방이 없는데.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크게 반대했던 게 우선 수용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선 수용 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전남대나 조선대가 받아줬던 케이스가 한 몇 케이스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두 번째로 일단 이송할 테니 그 다음에 다시 이송하는 게 119가 이제 참여를 해주겠다. 실제로 그 케이스도 몇 케이스가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반대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왜? 일단 아니 그럼 우선 수용 병원은 무슨 잘못이냐. 우리가 못 받는 상황인데도 우선 수용 병원이 되면 무조건 환자를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냐. 그럼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아무도 못 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연에 따른 어떤 환자 결과가 나빠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책임도 누구도 못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해서 관련된 배후 진료나 응급의료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받아서 어떤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임상인은 매우 큰 부담을 느낀다.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큰 그 부담인지는 또 의사가 아니면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송 후에 재전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문헌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를 현장에 있는 간호사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의사한테 과거에 던져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맞지 않다. 그거는 광역 상황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소방 조직에 그것을 저희가 10몇 년 동안 맡겨놨었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A라는 병원의 5층에서 환자가 매우 응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야간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는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했죠. 거기서 하는 말은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응급 환자면 119로 타고 이송된 환자만 응급 환자인가요? 쉽게 말하면 광역 상황실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만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병동에 있는 환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치과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호흡곤란이 생겼다라고 전화가 왔는데 거기 직원이 이제 끊더라고요. 우리는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아니니 그냥 119에 전화하세요라고 끊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얘기를 들으셔도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환자는 응급환자는 환자지. 응급실에 있다고 치과에 있다고 병동에 있다고 이건 내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네. 한 가지만 더요.
저희 시스템으로 또 연결된 환자가 있었어요. 네.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그 로컬 산부인과로 이렇게 그 평소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자궁에서 이런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무서워서 네. 새벽에 이제 그 병 무섭죠. 예. 갔단 말이에요. 막 연락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싸고 있는 막이 조기에 이렇게 찢어진 거죠. 네.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 병원에 전화를 돌렸는데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네. 상황이 저는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 상황을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네. 상황이 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까지 갔냐면 양산 부산대까지 갔어요. 아무리 사안이 시급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떤 목에 차오르는 이슈였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영역이고, 네. 또한 의료라는 거는 그 과학의 영역에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니까 어떤 그런 그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심지를 지키고 그 근거를 남길 수 있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디테일들이 매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다. 왜 환자를 차별하느냐. 이거는 정부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네, 결국 전원조정센터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생겼던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이게 결국은 그 응급실 수용 곤란 때문에 생겼던 것이 맞고 세월호 이후에 신규로 만들어진 조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효율성을 증명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이런 전원조정센터, 뭐 광역응급센터가 정책을 만든 이 공급자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거든요. 일반 시청자는 기자가 정치부 기자인지 경제부 기자인지 사건 기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정치부니까 이 보건의료정책 뭐 정치인이 한 대로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난 정치부니까 몰랐어요. 하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시청자들은 기자지. 시청자들은 그냥 그 뉴스를 그냥 기자들이 잘 취재해서 보도해 주는 줄 알지 난 정치부니까 거기까지 몰라요. 이게 응급실에 있든 병동에 있든 치과에 있든 형 환자죠. 응급 환자는 환자로 봐야지. 이게 나는 몰라요. 나는 응급실에 있는. 그래서 그러네요. 속상하네. 최근에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게 한 4-5번 정도가 되는데요. 당신이 뭔데 이걸 요청할 자격도 당신은 없어요.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듣고 이게 지금 맞는가 하면서 좀 상처도 좀 받았고.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이게 나라한테는 누구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죠. 사실 치과 같은 경우는 119가 출동하는 게 맞기는 해요. 네, 뭐 어차피 그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으로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9 이송이 맞기는 한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아니 근데 그걸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가 치과라도 뭐냐면 일단 119에 전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치과 의사한테 물어봐서 미리 그걸 조정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 모르겠고 119 한 다음에 우리는 119를 통해서 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치게 일반 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주는 게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전원조정센터나 광역상황실에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은 케이타스 1, 2, 3의 중증 환자를 구조하러 갈 때 지금은 119 구급대가 당연히 본부에는 연락을 하겠죠. 이런 환자를 구조를 하러 간다라고 신고를 하겠지만 광역 상황실에도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3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이나 여러 지자체들이 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고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구조는 결국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혁신위원회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현장에서 응급 이송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두 주역의 직군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6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비항구적일 수밖에 없는 요즘 그 세대 얘기로 하면 열정페이잖아요. 단체방에서 어떤 환자가
지금 모든 병원이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체방에 그 환자가 올라왔단 말이죠.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뭐 페이를 받고 말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맞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느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 환자가 올라왔으니 그럼 우리 병원이 수용할 수 있으니 우리 병원이 받겠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형태이죠. 그렇죠. 근데 6개 병원이 사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냔 말이죠. 뭐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받겠다라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메디컬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치면은 원격 협진, 협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의료 지도의 개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구급 지도 의사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119 구조구역이라는 법률 하에서 구급 지도 의사의 역할이 명백하게 딱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구급대원이 어떤 판단을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처치가 뭔가 잘못돼서 환자가 안 좋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당신 그렇게 지도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뭔가 슈를 걸었을 때 과연 이 선생님 자유로울 수 있나? 라는 부분이 119 구조구역이라는 법률에서 구급 지도 의사들이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리스커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갔다가 수용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전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전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광역 상황실에서 과거 1339처럼 어떠한 전원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메디컬 컨트롤을 한단 말입니다. 의료 지도를.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 그 환자에 대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환자는 그러면은 전원을 보낸 의사의 책임인가요? 받은 병원의 책임인가요? 중간에 아무 권한도 없이 개입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한 의사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 속해 있는 의사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안 받게 돼 있잖아요.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받잖아요. 이게 관련된 것은 이 시스템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수가 받는다면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담당하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요? 국가 책임이 사실 맞죠.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그럴 수 있지만 이 시스템 내에서 한 거면 물론 그 시스템 내에서 뭐 누가 보더라도 극명하게 뭐 오판이 있었다거나 부주의함 뭐 이런 태만함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이 소송에 걸어야 되는 게 다시 이제 요걸 두 가지 나눠서 보면 119는 119 자체적인 법률 체계와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메디컬 컨트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고 생존율 향상이라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복지부의 응급의료법 자체에서 이 의사의 어떤 의료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 간 전원 상황에서 또 환자가 이렇게 1차 수용됐다가 다시 재전원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을 하는 의사의 역할, 책임, 범위가 전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공백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의료지도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든 다 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질문의 의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위험성이 아니라 이송과 수용과 관련한 법적 위험성으로 좀 한정지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일 큰 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7월 달에 입법 예고가 하나 된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제 복지부령으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게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환자를 왜 못 받아주냐. 병원이 받아주면 되는데 왜 못 받아주냐. 지금 서로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2021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 왜 법에 들어갔을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한참 환자를 받네 못 받네 난리가 났었을 때 호남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그거를 이제 바꿔서 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말로 들으면 일견 되게 당연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뭐냔 말이죠. 그게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겨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를 말로 써놓는 순간 그 말 외에는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5년간 못 만들었어요. 원래 법이 바뀌면은 한 1년 정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바뀌어야 돼요. 5년 동안 못 만들었었단 말이죠. 사실 이제 병원은 원래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하지 않는 곳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법에 만드는 순간 그걸 위반하면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뭐 구급대원도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나 이 환자 이송 안 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정당한 사유라는 어떻게 보면은 비법률적인 정의가 없었던 용어가 과거에는 복지부의 유권 해석으로 존재했다가 그 유권 해석의 사항들의 해석이 너무 의견들이 천차만별로 나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다르게 되니 이번에 이제 그 정당한 사유를 아예 이제 법에 명시를 시켜서 이게 정당한 사유야. 진짜 큰일 났습니다. 세 가지를 정의를 해줬어요. 정당한 사유 세 가지를. 자, 세 개 중에 3번은 잊어버려도 돼요. 뭐 무슨 화재, 뭐 정전, 뭐 그런 재난 그런 상황에 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건 어차피 안 돼요. 3번 빼고.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두 가지인데 1번 시설 인력 장비가 부족할 때. 시설 인력 장비가 부족하면 환자를 못 받는 게 당연하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냔 말이죠.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자리 비어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가도 되느냐. 이제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최종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뜬금없이.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인력이 딴 수술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가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정당한 사유다.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행령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예요. 법에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또 구급대원들도 또 한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당한 사유만큼 애매한 용어인데 특별한 사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전화를 해서 환자의 수용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엊그제 경상 쪽에서 다수 사상자 환자들이 생겼어요. 다중 추돌이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병원들의 수용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문의한 거죠. 어떤 병원에서 환자 발생할 때마다 전화해서 문의해라. 이건 사실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그 병원들의 어떤 그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몇 명, 우리 병원에서 몇 명, 중증도는 어느 레벨까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구획이 조직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그 119 체계 안에 올라오는 게 어떤 병원은 10명, 어떤 병원은 1명. 그런데 이게 어떤 병원은 환자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문의하세요. 재난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큰 규모의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럼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현장에 정의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근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전 수용 그 확인이 정말 첨예한 문제고요. 되게 민감한 문제이면서 되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대표님도 아시고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사유라는 거예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걸 법으로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왜 우리한테 다 짐을 지우지? 차라리 정부가 이런 걸 아예 통제해 다 정보를 가져가서 본인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럼 뭐 그럼 그렇게 두시면 되잖아요. 구급대원들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도 빨리 알려주세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판단으로 하지 않고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응급처치와 최종치료는 일단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조동찬 교수님은 신경외과 출신이시니까 뇌출혈에 응급처치한다고 환자가 살아요? 죽잖아요. 네, 그렇죠. 뇌출혈은 수술해야죠. 네. 그러니까 뇌출혈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너희가 왜 안 했냐를 따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그렇죠. 빨리 CT 찍어서 그 다음에 수술할 건지 맞아요. 말지를 맞아요. 결정하고 수술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뇌출혈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에서 거절을 할 때는 뇌 수술이 안 되니까 뭐 못 받는 경우가 네.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너희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응급실의 역할은 빨리 CT 찍고 뇌출혈인지 보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최종 치료 되는 데까지 연결하는 건 또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은 아예 싸그리 몽땅 묶어서 최종 치료 못하면 너희는 잘못하는 응급센터가 낙인이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어주면 되잖아요. 네. 저희가 복지부나 정치인들한테 제안했던 시범사업 뭔지 아십니까? 다 받아줄 테니 일단 다 데리고 와라.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시범사업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자꾸 그렇게 뭐를 얹어놓으면 얹어놓을수록 더 꼬여요. 응급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다이나믹 루프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가 잘못 꼬이면 다 꼬이거나 어떤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성과 우수성을 지표를 볼 때 그 나라의 응급의료 체계의 선진성, 우수성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표대로서. 그만큼 적확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현장의 어떤 정치의 시급성 또 국민들의 여론의 시급성을 가지고 그걸 과학의 영역에까지 들이밀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설명드려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응급 환자는 전쟁 상황, 거기에 장군은 상황에 맞게 사실 운용의 묘를 거둘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법대로 해가지고 법대로만 해야 된다면 장군은 승리하기가 어렵죠. 여기선 환자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장의 묘를 발휘하는 것들을 사실 그렇거든요. 딱 봤더니 신경외과가 수술하고 있어요. 보니까 딱 물어봤더니 30분 뒤에 끝난대. 그러면 와서 내가 어쨌든 CT 찍고 뭐 해서 하면 살릴 수 있겠네. 그러면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가 가동이 안 되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운영의 묘를 활용해서 환자를 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정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최종 치료가 안 되는데 받았으면 맞습니다. 뭐 그러다 사고 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네요. 경직된 조직은 결국 사람 살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군대 말씀하셨으니까 딱 그거예요. 부위관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보건복지부는 지원부대입니다. 현장 부대가 아니에요. 현장 부대가 저희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현장 지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현장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이게 복지부 설득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 우리가 녹화를 했는데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받을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실은 어제 이런 법적인 얘기들은 안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모든 게 법대로 다 현장을 딱 해놓으면 장군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게 그 규정서만 보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수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되게 운영의 묘, 그 예전에 환자를 볼 때 전쟁 상황 같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였던 거고. 예. 이 모든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의 핵심은 결국은 준비의 부족,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데이터의 연결, 그 다음에 데이터의 결합, 투명성과 매우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논의들이 너무 중요한 논의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범 사업의 성공 요인과 성패와도 연결되는 것이 119 구급 일지 그리고 심폐 기록지, 특수 상황 기록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건의료 전체 영역의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풀 안에서 안전한 풀 안에서 공유되고 연구되고 분석돼야 된다. 반드시.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 119 혁신에 대해서 사실 정말 공감하고요. 이제 연간 300만 건 되는 개별 사유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뭐냐면 항암 환자인데 슬퍼서 그 술을 많이 드셨어요. 식사 후 복통이 있으세요. 서울 아산병원까지 이송해 주세요라고 해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실제로 이송했는데 어디서 이송했냐면은 전북에서. 근데 전북인데 이 센터는 취약 지역에 있는 119 센터예요. 왕복한 6시간이잖아요. 이 환자를 119가 이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지역에서 특히나 취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때문에 119가 필요한,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불륜 때문에 119 보내주세요. 어디 아파트 4차 수면제가 없어서 잠을 못 자요. 이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자, 원룸 친구 한 명이 술을 많이 먹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엘리베이터 없어요. 39세 여성 소주 3병을 먹고 구토해요. 119를 불렀어요. 다 갔어요. 혁신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이거를 그럼 저만 보잖아요.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야죠. 대통령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청장님도 보시고 우리 장관님도 이걸 보셔야죠. 저희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그 경증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무분별한 119의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경기 지역의 어떤 구급대는 24시간 근무하면서 18번, 20번 출동을 나가요. 구급대원들이.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출동 갔다 오면은 구급차 안에서 토사물을 전부 다 개인이 치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구급차 클리닝 센터를 좀 만들어주라. 아주 구급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에 구급차를 파킹시키고 구급대원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이걸 클리닝도 해주고 디컨타미네이션을 해주는, 제형도 해주는 센터를 좀 만들어주라. 미국처럼. 코로나 때도 구급대원들이 마스크 다 했잖아요. 아, 이거 완전히 쇼츠인데요? 이게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뭐 되게 거창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할 거를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지부가. 그리고 정부가. 왜 못할까? 일단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어긋난다라고, 무엇과 어긋나? 현장과 어긋난단 말입니다. 현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고, 현장이 맞다고 하는 건 하지 않고, 대체 누구랑 일을 하는? 복지부가 환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지부는 지원부서입니다. 어쨌든 이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9월에 확대되잖아요. 다들 실패를 바라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잘 되려면 꼭 복지부 아니면 대통령실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데이터 투명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라. 박시은이라는 환자가 현장에서 어떤 처치를 받았고 병원에 가서 어떤 처치를 받아서 어떻게 소생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코끼리의 전체를 보고 싶다. 코끼리 다리만 보고 판단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시범 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혁신이 됐던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은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왜?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CR도 안 맡길 건지. 이것은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범사업일 뿐이고 전국 확대일 뿐입니다. 먼저 목표 제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첫 번째, 응급실 수용 곤란 빵 프로가 우리 목표냐는 거죠. 정말 그게 가능한 목표냐. 일단 정의부터 하고, 그래서 그 정의에 맞는 것을 빵 프로로 만들겠다.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왜? 전 세계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니까. 그럼 그만큼의 의지와 능력과 재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자체가 그럼 5%냐, 10%냐,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거부터 먼저 밝혀야 되고, 되는 것은 된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더 이상 국민들 속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호남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응급실 수용 곤란 없습니까? 시범 사업 잘 됐으니까 아닐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도 단순하고 해결책도 단순해요. 다 받아서 응급처치 해줄 테니 법적인 면책을 해달라.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특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가 다시 해도 응급의학과를 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하면 응급의학과를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어떤 정책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제 보건복지부와 이 시범 사업을 하셨던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진정성이 느껴서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오늘 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고 저도 그렇거든요. 현장의 사람들이 이거 될 것 같네 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되게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혹은 총리실, 대통령실도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였으면 좋겠다. 저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그 정부 때도 그 전 정부 때도 무슨 위원회가 사실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는 그렇지 않겠다는 게 저기잖아요. 그래서 의료만큼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통해 우리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게 정부의 진심 아닐 거 아니에요? 진심일 테니까 그런 진정성이 정말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 간단하죠. 이걸 잘 알고 해왔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이렇게 대화가 되면 지지고 볶더라도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현실에서 가장. 그쵸? 그게 정책의 결정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지고 우리 지금 부족한 거 다 아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알짜배기들이 지지고 볶아야 그래도 뭔가가 우리가 조금 음식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닥터설전 구독자가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은 섭외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